영등포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형한테 얘기해서 같이 사자고 하니까 잠깐 고민했는데 지금 우리 사기에는 우리 둘 다 너무 지금 빡센 인생을 나 지금 건축비 나가는 것도 6개월에만 몇십억씩 나가는데 다리가 후달려요. 네. 오늘은 이제 다시 또 부동산 뉴스 정리하는 컨텐츠로 돌아왔는데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네. 이브 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분 날 저희 네. 집에서 오늘 좀 얘기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네. 진행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부동산 뉴스를 정리하는 컨텐츠니까 뻔한 내용이라더라도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는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다가 여기 또 이제 실 대표님이 공인중개사로서도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주택자 뭐 징벌적 규제 푼다 뭐 국민일보 기사 뭐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되게 중과했었고 네. 종부세도 되게 중과했었잖아요. 그리고 2주택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센 종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제는 조정지역의 주택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어도 불이익이 없는 그렇게 됐고요. 3주택자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는데 그것도 12억이 넘어갈 때만. 제 유튜브에 보면 그런 댓글이 좀 많았었어요. 똘똘한 한 채 50억짜리 가진 사람보다 3주택자라는 이유로 3억 9억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거 아니 이런 댓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3주택자라고 해도 이제 12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걸 했는데 그 세율조차도 낮춰줬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 막 취득세를 12%였는데 이것도 이제 6% 낮춰주고 종부세율도 최고 세율이 6%였는데 이걸 5%로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낮춰줬다. 지금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2주택자들일 거예요. 조정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언급하자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LTV 30%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바뀌었고요. 조정지역 일부 해제한다고 했고요. 근데 강남은 해제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 취득세를 절감을 해줘서 거래를 많이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인 것 같은데 실제로 취득세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취득세가 높건 낮건 사고 싶은 사람은 다 샀고 그다음에 살 시기면 비싸도 사고 안 살 시기면 싸도 안 사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냥 조삼모사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뭐 그냥 노력은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지금 이제 경착륙하는 게 가장 큰 지금 한국 경제의 내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고금리에 뭐 다 작살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고 있는데 부동산이 경착륙으로 가면 집을 안 가지신 분들은 막 쌤통이다 뭐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거 정말 되게 무식한 생각이에요. 정말 부동산이 경착륙을 하잖아요. 경제가 작살나는 거예요. 부동산은 천천히 빠지면서 적당히 거래도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러길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착륙이 되면 저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힘들어져요. 뭐 서민부터 부자부터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또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평이라고 하는 전용 85제곱미터도 민간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고 제가 이것 때문에 찾아보니까 2017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민간임대 사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되게 많이 이렇게 줬잖아요. 2017년 대비 2021년 임대사업자가 10배 증가했다. 47,000명에서 47만 명.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를 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차인들한테 공급되는 주택을 좀 많게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의 폭을 넓힌 거죠. 그러면 종부세도 합산가세 안 되고 취득세도 거의 감면 수준이고 이러면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기에 보유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여러 채를 사고 싶잖아요. 오르고 있는 시기엔 여러 채를 사고 싶거든요. 여러 채를 사면 너무 많은 세금을 또 내야 되니 부담스러운데 임대사업자가 싹 도망갈 수가 있었던 거지. 싹 도망가가지고 여러 채를 딱 샀다가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8년인가 뭐 이렇게 의무 기간이 있잖아요. 8년짜리, 10년짜리. 8년짜리 이렇게 있죠. 그 기간이 지나서 주택이 계속 우상향하면 세금을 거의 안 내고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엄청난 차익이 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것도 있고 정부에서 그걸 유도하려는 정책으로 세제 혜택도 줬지만 결국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인한테 혜택을 계속 줘야지 거래도 활성화가 되고 부동산의 이런 청약이라던가 미분양이나 약간 이런 거를 고려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갖고 있던 분들이 장기 보유를 사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부터 조금씩 힘들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떨어지는데 팔아야 되는데 그럼 파는데 또 제약이 걸릴 수 있으니까. 보유 기간이 있다 보니까 미리 이제 지키지 않고 팔았을 때 과태료 부담도 상당하고요. 되게 재밌는 게 2017년 이걸 시행을 했는데 이제 2018년, 19년에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2019년에 세제 혜택을 축소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골 때리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임대사업자 막 취소하는 바람에 그랬던 기사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건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저도 이제 계약할 때 그 임대사업 등록하셨던 분들 주택 계약을 몇 번을 해봤는데 이걸 유지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요건들이 근데 많다면서요. 뭐 상가주택이었고 거기에 이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가지고 다주택자에 포함이 안 되셨던 그래서 세제 혜택 받다가 3, 4년 정도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신 거예요. 처분하실 때 매수자도 그 임대사업자를 그대로 승계를 받아야 유지가 되고 과태료 부담이 없는 상태였는데 일단 매수자는 법인이었고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주택을 용도 변경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를 승계를 받으셨는데 승계를 받고 나니까 규제들이 계속 바뀌고 아. 그리고 법인이라서 은근히 세부담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네. 과태료 부담을 하더라도 임차인을 계약 종료하고 내보낸 다음에 지금 이제 용도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어쨌든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면 규제를 막 푼다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12월 23일 날 매일경제 깜짝 반등으로 끝날까 아파트 매수 심리 꿈틀 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기사 네, 같아요. 네. 대부분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다 이제 하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락이라는 게 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뉴질랜드가 좀 제일 심해요. 뉴질랜드는 거의 뭐 경제가 초토화되고 있을 근데 정도로. 뉴질랜드 지금 가도 임대료가 한국의 2배예요. 그리고 대출 관리를 안 했어요, 네. 애들이.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공급이 제한돼 있어서 뉴질랜드는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한국이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다. 2008년 있었던 리만 사태로 인한 어떤 금융위기 이런 거 얘기를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때랑 또 완전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 고금리로 2년 이상 갈 거라고 다 얘기를 많이 해요. 절대 1년 안에 못 낮춘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웃으면서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진짜 이게 힘들거든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뉴스랑은 상관없는. 저도 살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IMF를 겪었고 2008 금융위기 때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경제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면서 처음 겪는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 학생일 때는 부모님이라는 방패가 있으니까 갑자기 내 용돈이 끊기고 이러진 않잖아요. 아, 어렵나 보다. 리만 망했대. 리만이 망했어. 이 정도였는데, 뭐 취업이 좀 안 되고 동기들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대출을 받은 것도 이자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네. 팔려고 하는 게 안 팔리고 자산이 묶이고 이런 거를 내 눈으로 몸으로 체감을 하면서, 와, 이게 정말 아버지의 어떤 아픈 무게구나, 뭐 이런 생각. 진짜로. 저희가 IMF 때 그때 당시에 대출을 받아서 샀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매 낙찰받은 사람한테 쫓겨나는 그런 경험을 한번 경험해봤었거든요. 그 당시엔 너무 어려서 집이 점점 작아지는데 왜 그런지도 몰랐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도 떼도 되는 줄 아는 약간 그런 정도로 몰랐어요. 1996년 뭐 이 정도까지 전세로 살다가 처음 집을 사자마자 IMF가 터져서 바로 날라갔죠. 신축 빌라를 분양을 받아서 받았죠. 새 집에 딱 들어갔던 그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김효재 대표님 책 쓴다면서요. 개인의 어떤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책을. 여기 유튜브 광고도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일조녀란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요새 열심히 좀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저는 부동산 현업에 있지만 과거부터 봤을 때 언제나 사실 부동산 옆에 있었던 부분이더라고요. 집이 어려웠던 사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심을 담아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광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책이 나오면 제 채널에서 책 읽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서울 빌딩 매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감소하는 뭐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빌딩 시장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80% 정도 감소. 80%요? 네. 영정이 이렇게 많은 문의를 좀 이렇게. 근데 요즘 좀 힘듭니다. 근데 요즘 재밌는 게 뭐냐면 매물들이 재밌는 매물도 안 나와요. 매도가가 좀 떨어지고 있나요? 매도가가 아파트랑 다르게 간헐적으로 떨어져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 그렇지, 개별성이 강하니까. 예전에는 그런 타겟팅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지역에 좀 괜찮은 게 나오면 주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타겟팅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엔 무슨 느낌이냐면 융단 폭격이에요. 여기저기가 다 터지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영등포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형한테 얘기해서 같이 사자고 하니까 잠깐 고민했는데 지금 우리 사기에는 우리들 다 너무 지금 빡센 인생을 안 겪고 돼, 안 돼. 있어서 지금은 예. 조용히 있어야 될 그렇죠. 때야. 갑자기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 이틀 생각하니까 또 바로 팔렸더라고. 나 지금 건축비 나가는 것도 6개월에만 몇십억씩 나가는데 다리가 후달려요. 그래서 괜찮은 아이템인 것들은 거래할 만한데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고 사도 늦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특성 때문에 저는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항상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팍 튀고 막 이렇게. 네. 자, 뭔가 기모 오듯이 가만히 있다가 뭐 하나 딱 트리거가 발생하면 그때 사람들이 달려들죠. 자산 시장이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한데 상업용 부동산이 또 거기서 많은 영향을 주택은 어쨌든 비싸든 싸든 간에 거주해야 되는 곳이니까 어느 정도 그게 거래량이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완전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가치가 없고 매력이 없으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매도자분들도 시장에 내놨을 때 매수가 받아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호황이었기 때문에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셨던 리모델링, 신축 이렇게 뭐 명도 다 끝난 건물들이 매도자분들이 하루하루 좀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갑자기 오늘 전화 오셔서 혹시 그 봤던 그 매수자가 사면 한 2, 3억 정도 더 깎아주겠다 얘기를 하셨다가 또 다음날 또 약간 또 심리 변화가 있으시고 이자 내시는 그 타이밍 그 순간에도 원래 사람이 힘들어지면 조울증이 온대요. 나도 제일 기분 나쁜 날이 저희가 5일 날이랑 10일 날이잖아. 네, 이자 나가고 뭐 나가는 날.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 저도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하면 별로 그렇게 시큰둥한데 네. 15일, 20일 정도 되면 다시 그냥 이렇고 뭐 네, 그리고 한국경제 기사라기보단 사설인데 10월
4월달에 실린 사설인데 빌딩푸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험난한 부동산 투자, 뭐 빌딩푸어 되지 않으려면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빌딩 투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소자본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꼬마 빌딩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껴가지고 했고 젊은 층이 많이 뛰어들었고 또 여기 공동투자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공동투자가 되게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투자 같지만 실제 빌딩을 공동투자를 했을 때 쉽지 않다. 거기에 대한 단점들이 되게 많다. 조각투자 빌딩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펀드라고 해가지고 런칭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펀드들에서 이제 매입하고 이렇게 검토하는 것들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런 걸 왜 사지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그동안 사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짜 잘 봐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걸 하는 거지? 만약에 펀드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펀드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하면 그냥 다 같이 손해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만든 사람 스스로 이미 뗐으니까 그 사람은 이득을 봤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물론 조합 투자를 해가지고 되게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비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좋으면 혼자 하지. 아니 좋으면 펀드 안 하지. 안 팔리니까 펀드 하지.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펀드를 할 때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로 여기에 뛰어난 지식이 가지고 있느냐. 증권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좀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막 기본적으로 다 학벌도 되게 다 좋고 그리고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펀드라는 게 실시간으로 수익이 찍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시장을 보는 어떤 인사이트랑 진짜 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펀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깊이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거를 무조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부동산 펀드, 조각 투자 아니면 또는 뭐 공동 투자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느냐도 봐야 된다는 생각. 왜냐하면 첫 번째랑 연결되는 건데 인플루언서 이퀄 전문성 아니잖아요. 내가 뭐 부동산으로 100억 벌었어요, 50억 벌었어요. 그거 입증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실제로 그게 진짜 입증이 되는 것들이 이제 수차들이 거의 다 대출일 거고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됐느냐. 그리고 초행자의 운도 되게 많아요. 저도 부동산으로 2020년 이상 다 벌었어요. 지금 2배, 3배 다 됐다며요. 2010년대 후반에 산 사람들이 부동산을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무슨 주식을 사도 다 2배, 3배 됐거든요. 네. 그때 뭘 사도 그것 때문에 나 주식 고수야 했다가 지금 다 작살났거든요. 부동산은 이게 느리게 움직이는 자산이다 보니까 그게 입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약간 쇼오프하고 나 이걸 벌었어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돈 모아가지고 같이 건물 사는 건데 이 구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전문성이 있고 진짜로 내가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 돈을 굴려줄게 이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 뭐 어디 건물주 이건 무슨 그게 전문성이에요. 여기 뭐 건물주 얼마나 많은데 여기 뭐다 건물주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플루언서들 저도 물론 뭐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지만 저는 사실 절대로 제가 뭐 공동 투자라든가 그런 거 할 생각 전혀 없어요. 아니면 정말 친한 지인들 2-3명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미쳤다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돈을 섞고 투자를 왜 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건 사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을 이끌면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욕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잖아. 그 중간에 계약 과정 보고 내가 다 책임져 줘야 되고 이거를 내가 왜 하냐고. 나 혼자 하던가 아니면 그냥 친한 지인 1-2명하고 하던가 이러면 되지. 지인분들이 같이 사도 분쟁이라는 건 계속 생기잖아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공동 투자는 정말 맥스 2-3명까지인 것 같아요. 그게 넘어가면 사공이 많아지면서 꼭 한두 사람이 재무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땅 살 땐 다 좋죠. 좋아. 근데 한 사람이 건축비를 안 내. 뭐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 우리가 얘 때문에 안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2명이거나 뭐 1명이거나 이러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지분이 너무 많이 쪼개지게 되면 일을 안 해. 수익은 같은데 불균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이 오히려 진행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미술품 공동투자, 조각투자 이런 것도 미술시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 절대 돈 못 벌어요. 시장이 우상향하는 게 아니면. 왜냐면 이 사람 좋은 작품 안 주거든. 내가 수백 번을 얘기했는데도 조각투자 해야 되나? 정말 내가 답답합니다 되게. 만원으로 이유한 사기 이런 거 많잖아요. 중고나라에 그것도 있던데 이유한 54년작 15억에 팔던데 누가. 이유한은 54년작이 없는데 이유한이 처음 작품 낸 게 69년인가 8년작인데 중고나라- 알고 보면 이프한 이런 거 아니야? 짭 아니야 짭. 투자자들은 결국에 어딘가에 기대고 싶으니까 플랫폼에 기대든 인플루언서에 기대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그거에 대한 결과인 것 같아요. 어렵고 사실 내가 직접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이렇게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메인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지난주에도 뉴스에서 영전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빌라왕 사건이 전말도 다 드러나고 있고 일부는 경매에 다 넘어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저도 그 공부를 좀 해봤어요. 지난주에 이걸 딱 보고 아니 이렇게 빌라를 샀는데 뭐 시세를 잘 모르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똑같았다. 또는 뭐 매매가보다 전세가 높았다. 오케이 그건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허그라고 부르는 HUG에 보증금 보험 가입하는데 왜 보증금을 저렇게 많이 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일단 빌라왕 사건만 보면 1139채 중에서 한 500세대 정도는 그 보증보험 가입을 안 했대요. 그거는 이제 예외로 치고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글은 블로그에 좀 써놨는데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으니 기사만 보면 전세가율이 높다, 오피스텔이 신축 빌라들 이게 시세가 없으니까 이런 기사들이 좀 많았고요. 빌라 시세 파악하기 힘들다. 역시 문제는 투명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고 빌라왕 피해자 39세 A씨가 보증금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A씨가 좀 불안했나 봐요.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2억 1,500
2억 5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 2억 1,500짜리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해 전세를. 근데 공인중개사가 꼬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다 불안해하니까 걱정 마세요. 공제증서가 우리가 2억짜리가 있으니 네가 문제가 생겨도 내가 2억짜리를 물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꼬셨대요. 개별건에 대해서. 근데 기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제증서라는 건 1년 계약 전체 건수의 보장 한도가 2억인 거지 건수가 아니다. 개별 건수가. 또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죠? 공제증송도 뒷장에 보면 약관이라는 게 다 기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 과정에서 그걸 다 꼼꼼히 읽기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거고, 그리고 표현이 약간 좀 모호하게 그분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년에는 공제 금액도 인상이 됐거든요. 지금은 개인이 1억이고 법인이 2억인데 내년은 개인이 2억, 법인이 4억 이렇게 인상 조정이 됐는데 뭐 연간 한도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분쟁이 있어서 어떠한 판결 혹은 소송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협회에 청구를 해서 받게 되거든요. 아, 협회에서 받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피해를 보신 분이 이제 신고를 해서 받게 되는 거고, 한 사업소에 이제 연간 한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게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인중개사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장치는 맞다. 근데 그거를 좀 맹신하거나 그것만 믿기에는 금액도 작고. 저 여기 질문 하나가 있는데 공제증서라는 게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했을 때 물어주는 금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과 관련이 별로 없겠네요. 네. 상호간에 저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그럼 못 받는 거네요? 그쵸. 결국 네, 소송까지 맞아요. 가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소송을 가야 돼요. 네. 소송 판결이 나야지. 확정 판결문을 첨부해서 확정 판결을 날려면 한 몇 년 걸릴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은 보증금 다 떼었는데 살 곳이 없는데 지금 이게 진짜 제도가 그렇구나. 기사들 다 이제 팔로우업 하다 보니까 허그에다가 보증보험을 든 사람들이 왜 보증금을 못 받지? 라고 했을 때 빌라왕이 사망을 했잖아요. 사실 빌라왕은 바지 사장이 바지 사장. 40대인데 바로 사망을 했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것도 되게 웃겨요. 삼성급 호텔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죽었다.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음모론도 나오고 있어요. 확정된 얘기는 네, 아니니까 그렇죠.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HUG 허그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거를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걸 또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 아무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받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주체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에 상속을 안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많다. 예, 안 돼. 이거 사실 받을 이유가 없죠. 60억 원 정도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허그에서 이거를 받으려면 절차라는 게 있는 거니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는데 사람이 죽었고 아무도 상속을 안 받고 그런 뭐 판결을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경매도 해야 되고 소송도 걸어야 되고. 아, 진짜. 근데 결국에 모든 주택들이 대부분 그 빌라들일 거고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가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매를 했을 때 7, 80% 정도의 경매 낙찰 금액이 나올 텐데 그걸 또 하고 나면 결국 보증금은 까이고 다 까이는 거고 그걸 내가 또 낙찰 받으려니 그것도 손해고 총체적 난국이긴 하거든요. 그것도 허그가 그거 많더만요. 일단은 계약할 때는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아,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특히 여기서도 이제 위법 건축물 관련된 것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사실 건축물 대장 볼 줄은 알아야 돼요. 보통 그냥 등기만 보고도 판단하시는데 원래 건축물 대장상에 이 면적과 내가 실제로 계약하는 면적이 맞는지도 체크해 근데 보셔야 그거를 돼요. 공인중개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중개인이. 그리고 베란다라고 하는 그 공간들이 실제로 발코니를 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또 돼 있는 건지 불법으로 확장한 경우에는 그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에는 허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주택 보증금 보험을 드는 기관이 뭐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다라고 했는데 허그가 93% 정도의 사람들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그만 얘기를 하는 건데 허그만 이제 놓고 보면 제 황당한 상식에서는 사례. 황당한 사례들이 있는데 빌라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 또는 비슷한 전세금을 받아놓고 전주 또는 이 기획한 기획자가 바지 사장한테 다 매도 쳐버린 거예요. 바지 사장이 죽어버리니까 뭐 이거 어디서 봤냐 이렇게 돼서 사기 구조가 짜진 것 같고 이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사기 구조를 짜는 것들이 있어요. 대항력의 시기 차이로 사기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어떤 게 있냐면 매도인이 있어. 매도인 A가 있어. A 그리고 매수인 B가 있어. 공인중개사 Y가 있고 임차인 X가 있어. 매도인 매도인. 잠깐만 헷갈려 잠깐만. 내가 매도인 연기할까요? 제가 매수인한테 내가 매수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여기 임차인. 임차인 있어. 내가 매수인이었나? 매도인. 아, 헷갈려. 여기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걸 팔려고 그래. 저기요, 이거 좀 팔아주세요. 이거 2억이야, 2억.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나한테 제가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임차 계약을 하고 팔면 더 잘 팔 수 있으니 매매가가 2억인데 전세보증금 2억에 계약해드릴게요.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그래서 둘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 오늘 체결했어. 24일날 체결을 했는데 체결하자마자 여기 매수인 있어. 매수인 있어 여기. 당일날 연락이 왔어. 사장님 바로 산다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나는 이미 임대보증금 이사한테 받았어. 2억을. 매매가가 2억인데 2억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받을 게 없는 거죠. 매수인한테. 여기다가 이제 그냥 명의를 넘겨준 거예요. 2억 받았고 보증금 받았고 여기 팔았어. 차익 남겼다 팔았다 했는데 갑자기 여기 임차인 나한테 소송을 거는 거야. 보증금 내놔라. 무슨 소리야? 얘가 지금 오피스텔을 사갔는데 집주인은 얘야. 얘한테 받아. 나는 이미 여기 받은 거 매매가액으로 퉁쳤어. 얘가 그래 내놓으래 계속. 소송을 걸었어 나한테. 법원에 갔어. 법원에서 나보고 얘한테 줘야 된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게 실제 사례로 있어요. 가장 말도 안 되는 건 제 입장이네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가족이야. 여기는 바지사장, 여기는 이제 공인중개사의 가족, 공인중개사 셋이 짜고 이 매도인을 완전 물맥인 거예요. 돈을 다 나눠 먹은 거지, 셋이.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나는 오피스텔 가지고 있다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맞춰준다고 해서 전세계약 체결 이미 다 적법하게 했고 이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날 바로 이 사람이 산다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쳐줬고 근데 갑자기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줘야 된대. 난 집주인도 이제 아닌데. 결국 전세 사기를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이렇게 짜고 하는 거를 알잖아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 그걸 역으로 진짜 이용하는 방법이네요. 이거. 이 공인중개사는 전세 대항력이 생기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대요. 주택 그 임대차 보호법상. 그래야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이 뭐냐?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래요. 근데 그게 오늘 24일날 임대차 계약을 했고 들어왔고 확정일자 신고했어요. 그러면 25일 00시부터 이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근데 24일날 바로 소유권 이제 쳤잖아. 그러면 비는 시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항력이라는 게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다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 집주인이 얘인데. 근데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랑 계약 체결한 게 아니잖아. 임대차 계약을 나랑 체결한 거잖아. 왜 얘한테 안 받아 이러니까 전날 이미 집주인이 바뀐 거야. 그 대항력이 생기는 시차가 있는 거죠. 다음날 00시부터 생기게끔 돼 있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난 쳤는데 얘랑 나랑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얘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불가능 따지고 보면 그런 계약 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 25일, 26일 날 이루어졌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당일날 이루어졌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사기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새끼 나한테 사기쳤어. 해가지고 오피스텔 못 팔게 가처분 신청하고 경매로 넘겨서 내가 손해본 금액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겠죠. 근데 매도자 말고 공인중개사와 이 일당이 좀 더 똑똑했으면 그걸 바로 재매도를 한대. 또 재매도를 해보면 내가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야. 형법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와, 이게 일반인들 절대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이거 찾아보면서 대항력이 뭐지 하면서 변호사 형한테 막 물어보고 이제 뭐 김혜수 대표랑 남과장한테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도 사기를 치는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분자당 얼마 잡혀 있는지 등기 떼고 그리고 나는 확정일자 받고 나 대항력 생겼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날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해버리면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사기 사건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왜 법이 안 고쳐지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라고 제 변호사 형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또 등기법이 있어서 이 법과 이 법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고치면 이게 또 무너진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는 이제 변호사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꾸준히. 근데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공인중개사 한 명과 매수인 이게 짜고 뭐 이런 식으로 작전 딱 설계를 해가지고 치면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멍청해가지고 또 재매도를 안 한 거야. 바보같이 가지고 있다가 가처분 걸려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뺏긴 거야 이거를. 근데 이 사람은 2억 원의 전세금을 물어줘야 되고 이거를 경매로 넘겼는데 1억 3천밖에 못 받았대. 안전 7천을 날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행히 돈이 좀 있는 분이셔서 그래도 이게 좀 괜찮았는데 이게 만약 전재산이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빌라 사건이 있은지 오늘 기사 보니까 건축왕이 있더라고. 건축 2,700 이 사람은 신축 빌라를 건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사기를 치는 팀을 꾸려가지고 2,700채를 해먹었대 한 사람이. 보증금이 200 몇십억? 근데 이게 다주택자에 대해서 2주택 이런 거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 집을 10채 20채 안 사잖아요. 그건 임대사업자죠. 법에 의해서 임대사업을 내가 하겠다 이런 사람들 외에는 누가 사요 10채 20채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1000채? 빌라 보유의 건축업자들이 팔아야 되니까 달콤한 얘기들도 해요. 최근에 이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오피스텔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건축업자가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이사 지원금도 준대요. 여기 기사 나와 있어. 이사 지원 알고 보니 깡통 전세. 여기 뉴시스 12월 23일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말이 솔깃해서 되나? 이거 또 새 집이고 나 들어가도 되냐 물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황당하더라고. 아니, 그런 조건을 해준다는 자체가 원래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이거 의심부터 해야 되는데 왜 너한테 해주겠니? 이렇게 제가 이제 반문하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건축업자는 이제 세입자 들이고 나면 팔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보통 이런 사기는 고급 빌라 말고 그냥 2, 3억, 뭐 3, 4억 이런 빌라들이 집중돼 있고 그 사람들은 다 20대, 30대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 상대로 완전히 전재산을 날려먹는 사기를 치는 건데 이게 왜 아직도 제도적으로 안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2008년, 2009년 기사들도 찾아보면 깡통 전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떼었어. 그때도 난리였어 막 사회가. 10년이 지났잖아. 지금 정권이 뭐 바뀌고 막 했잖아. 근데 아직도 왜 이게 안 만들어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중에 이사비 지원 알고 보니 깡통 전세. 뭐 이사비 지원한다고 다 깡통 전세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대필 사인이 20만 원밖에 안 한다. 사실 저는 너무 놀라웠어. 이 기사에서. 쫄래쫄래 그냥 종이만 들고 가가지고 네.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냥 내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중개를 내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동네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도장 대신 찍어줘서 했는데 그게 20만 원이었대요. 그런 것도 있고 중개사무소에 맡겨가지고 아예 대리로 진행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위임 서류들이 갖춰져 있는 공인중개사가 모아주는 거면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안에서도 중개업자가 사기를 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이런 걸 본인의 계좌로 받는
않는다거나. 또 그리고 가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요즘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아 가게가 뭐요? 가계약이라는 게 사실 법률적 용어가 아니고 이제 실무에서 팽배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빌딩에는 원래는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건 아니었는데 호황기 때는 매물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매물 잡기 위해서는 일단 돈부터 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만나서 계약 체결하면 계약금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가계약은 주택이라고 치면 10억짜리 주택에 원래 1억을 계약금 넣어야 되는데 찜하면서 뭐 1,000만 원 정도 넣겠다라고 해서 가계약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사람은 가계약금 내가 1,000만 원 줬으니까 나중에 이걸 안 살래라고 하면은 1,000만 원 포기하고 다른 거 하거나, 아니면은 집주인이 안 팔래라고 하면 가계약금의 이제 배액인 2,000만 원을 주고 안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로 가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 해약금이나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서로 포기할 수 있다. 가계약은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공계약 같은 경우는 배액배상 규정이 없어도 배액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민법의 해약금 규정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계약은 1,000만 원 넣고 하기 싫으면 1,000만 원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기록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가계약 지급하면서 가계약금 문자나 1,000만 원이 그런 이제 해약금으로서 이걸 포기하고 혹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넣으면 유효하게 잡혀요. 그건 공계약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거네요. 근데 이제는 다르지 않았어요? 가계약금 1,000만 원 넣었어도 계약금 1억으로 본다가 원래는 판례였잖아요. 원래 그 1심, 2심 판례가 되게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았고, 가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한 네. 의미라서 가계약을 1,000만 원 넣었어도 가계약 1,000만 원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금의 1억으로만 전체를 보다라는 또 판례가 또 있어가지고 좀 혼선이 있었던 거야. 그 1억을 물어내라. 네. 근데 지금 최근 판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위약금 조항, 해약금 조항을 넣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소송이 휘말리지 않으려면 의사표시 확실하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특이하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주택 거래할 때 빌라나 조그만 아파트 그런 거는 솔직히 일반인들이 가계약금 그냥 원래 옛날에 넣었었잖아요. 막 넣죠. 그냥 막 넣었었어. 네. 신발라 넣는다는 식으로 그냥 막 저 같은 넣었잖아요. 경우도 집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10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 신발라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침 발랐죠. 그러니까 그런 놓치면 안 느낌이네. 되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깡통 전세 얘기하다 뭐 가계약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도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신문기사 이제 찾아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제도가 사기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 뭐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라는 기사가 또 있고요. 씁쓸하지만 뭐 이런 기사들 요즘 되게 많아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뭐 이런 되게 많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거는 뭐 다른 이슈로 넘어가죠. 이제 너무 사기 얘기만 하면 좀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 뭐 15억 아파트 보수 중개 1,050만 원 아까워 서울 세 채 중 한 채 직거래 이런 기사가 있어요. 주택은 세 채 중에 한 채라는 게 되게 많네요. 근데 이거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거래를 하시고 플랫폼에서도 하시고 이러니까. 직거래 사이트들도 많이 생겼고요. 아파트는 솔직히 공인중개사 안 껴도 상관없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저당이나 뭐 권리관계만 복잡하지만 않으면 중개사가 굳이 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보고 마음에 들면 거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만 잘 쓰면. 제가 그 내용을 블로그에 썼는데 이것 때문에 저를 욕하는 중개사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좀 잘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 드는 게, 실제로 표준 계약서는 기본 요구 약정만 써 있거든요. 계약서의 꽃은 특약사항이에요. 근데 그 특약사항에 대해서 이거 잘못 쓰면 망하는 경우 많거든요. 진짜 특약사항의 핵심인데, 왜냐하면 모든 조항을 특약사항이 이긴다라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을 진짜 잘 쓰는 게 핵심인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계약을 많이 쓰는 공인중개사 아니면 그 특약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기사를 보면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 매매 거래 시 최대 중개 수수료는 0.7%예요. 근데 주택이만 그런 건가요? 상업용 부동산도 그런가요? 상업용 부동산은 0.9%.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네, 주택이 이제 올해 준 거예요. 주택만 그렇구나. 아, 상업용 부동산 똑같고요. 또 하나는 뭐 연봉 14년치 다 모아야 서울 중간가격 집 마련, PIR 지수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이거 블로그에 썼었는데 아마 세전소득 기준일 거예요. 왜냐면 세후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보면 20 몇이 넘어요. 실질적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중위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위 가격에 서울 아파트 못 산다. 아무것도 안 썼을 때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 한 네. 푼도 안 썼을 때. 근본적으로 부동 자산 가격은 소득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근데 이게 소득 대비 집 가격이니까 각 나라의 또는 도시별 그 거품 지수를 비교할 때 쓰는데, PIR 지수가 무조건 높다고 거품이냐도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어쨌든 비교하는데 쓰는 지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는 가처분 소득으로 보면 더 높을 거다 이렇게 써놨고요. 그리고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어서 갈게. PIR 지수가 되게, 저는 이거 보면서 뭐 거품 지수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PIR 지수가 그러면 소득하고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소득이 100일 때 뭐 주택이 100이었다면 소득이 200이면 주택이 200이 돼야 되느냐,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다른 팩터들이 있거든요. 지방에 돈 번 사람들이 온다든가, 서울에 PIR이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 대박 난 사람들이 들어와 서울에 산다든가, 외국인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팩터들이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주택 가격하고 소득의 어떤 변화 이런 거를 보면 소득보다 주택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을 안 사고
소득만 열심히 저축한 사람은 가난해졌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경험과 논리의 합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100과 100이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보면 다른 팩터들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정말 경험적으로 맞느냐를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말 많잖아요. 야, 그래도 서울 아파트는 하나 사야지, 서울 아파트는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다. 진짜 사업을 해서 사업 소득이 많거나 근로소득으로 막 몇십억씩 버는 극히 예외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집값을 자기 근로소득으로 커버가 안 되잖아요. 제가 아시는 아저씨가 있는데 둘 다 대기업 사원이에요. 당시에 대기업을 취업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 취업한 건 아니면 삼성, LG가 있었어. 한 명은 삼성에 취업을, 한 명은 LG에 취업을 했어. 연봉도 비슷했고 학벌도 비슷했고 모든 게 비슷했어. 근데 예를 들어서 LG에 취업한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뭐 어제 고향이 뭐 부산이고 이래서 그냥 부산 가서 살겠다 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공장 근처, LG가 부산에 공장이 없나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집을 샀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서울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냥 서울에 집을 산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부산하고 서울하고 집값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어. 서울에서 비싸긴 했지만 많이 안 났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이 60대가 됐는데 이 자산의 격차가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아파트 하나로만 이제 50억 이렇게 됐고, 이 사람은 아파트가 20억도 안 한단 말이에요. 30억의 이 갭을 월급쟁이 어떻게 메꿔요? 그냥 열심히 자기 집안에서 열심히 그냥 평소에 저축만 하고 살고 애들 키우고 돈 쓰고, 아주 특수하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일반 대기업 들어가서 애들 키우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저축하는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주택이 결국 자기 자산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노후가 돼서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 결국에 내가 뭔가 자산을 가지기가 힘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찍어봤는데 너무 길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전용 약속이 나가봐야 되는데 빌라왕부터 해가지고 뭐 건축왕, 뭐 사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매주 저희는 쉬지 않고 부동산 뉴스 컨텐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촬영된 영상입니다.